항상 오르는 종목만을 귀신같이 미리 매수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주식 정보를 좀 많이 듣지만 예전에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에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종목을 얻어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 네이버 카페 중에 닉네임이 꽤 유명한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테마가 돌든 아니면 업황이 확 개선이 돼서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갑자기 글을 하나 딱 올립니다. 귀신같이 지금 이 종목 내가 예전에 투자해서 몇 퍼센트 수익 나 있다. 이런 인증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을 그런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저도 당시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존경하고 대단하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고 칭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댓글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전업 투자 사무실을 쓰던 사람인데 우연히 지나다가 그의 보유 종목을 보게 됐는데 보유한 종목만 거의 80개가 넘더래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 인증의 글을 올릴 때마다 지가 몇 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가리고 수익률만 몇 퍼센트 났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워낙에 많이 또 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미한 금액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분 전체 계좌가 충격적인데요. 그분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이런 주력 종목들은 크게 마이너스가 난 상태라서 그 상태로 회복이 안 되고 몇 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단타만 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그런 얘기를 누가 썼어요. 참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르는 종목을 귀신같이 이렇게 보유하고 어딘가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으시면 각각 다른 산업과 테마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싶은 종목이나 뭐 좀 뭔가 오를 것 같은 싶은 종목을 한 주씩 나눠서 쭉 사두면 됩니다. 그 중에 오른 애들만 캡처해서 이제 나머지 거 지우고 수익률만 딱 남겨두고 대단한 고수인 척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오르는 종목을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면 여전히 그렇게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죠. 한두 번 맞췄다 그러면 교주처럼 막 추정하고 아부 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항상 결말은 똑같아요. 10종목 중 7, 8종목이 올라가는 장세를 어떤 장세라고 하죠? 대세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세 상승장이 끝나면 꼭 그렇게 교주처럼 받들던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을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고 그 교주가 원수가 되고 끝이 나는 똑같은 결말이 항상 펼쳐져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라도 그냥 종목이나 하나 얻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영상 보시고 방법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러면 진짜 수익이 날 거다 장담을 합니다. 방법이 뭐냐면 영상을 그냥 대강 보고 뭐 건너뛰고 하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종목이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거를 반드시 기록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이제 믿고 좀 뭐 따라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종목이나 뭐 어떤 산업이 앞으로 좋을 거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 그 사람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내 오랜 투자의 감으로 볼 땐 그렇다라든가 그냥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뭐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는 인간이면 애초에 들을 가치도 없죠. 최소한 앞으로 좋아지거나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투자의 비법입니다. 종목이 아니라 근거를 정리해두면 이 사람이 어떤 조건에 왔을 때 앞으로 오를 종목이나 산업 등을 찾아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과거의 경우에 적용을 해봤을 때 꽤 높은 확률로 맞다 싶으면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종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재테크나 경제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어떤 사람의 개가 돼서 아부하고 발바닥이라도 핥을 듯 하면서 종목 하나 얻어들여서 부자 되려고 시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방법을 배워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그게 유튜브를 보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명확하죠. 그림의 붉은 선은 실물 경기보다 선행에서 움직이는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예요. 그리고 푸른 선이 주식시장입니다. 붉은 선의 경기 선행 지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구간과 쭉 상승해 올라가는 구간을 보면 주식시장이 10종목 중에 8종목이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가 이 붉은 선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잘 올라가던 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이게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일단 대세 상승장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전체 주식시장이 좀 오르긴 하는데 일부 주도주나 어떤 산업 또 섹터의 종목들만 쫙 올라가면서 전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이런 장세를 종목 장세라고 말하죠.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림의 주황색 선이 특정 주도주 섹터의 비중을 크게 잡아서 만든 인덱스고 검은 선이 전체 종목을 다 균일하게 잡은 인덱스예요. 주황색 선과 검은색 선의 간극이 작은 두 선이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이런 상태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전체 주식시장이 오르는 대세 상승장입니다. 하지만 이 간극이 좀 크다 그런 건 일부 주도주들의 주가가 훨씬 잘 오른다는 거예요. 일부 종목들은 잘 안 오릅니다. 종목 장세의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초입에서는 주황선이건 검은선이건 다 잘 올라요. 대세 상승장입니다. 하지만 그 끝물쯤이 됐을 때는 항상 간극이 좀 역대급으로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2024년 현재는 어떤가요? 간극이 꽤 많이 큽니다. 기술주 등 특정한 섹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종목 장세라는 거죠. 이렇게 종목 장세가 끝난 이후에는 여기 붉은 선의 경기 선행지수가 폭락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푸른색의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하죠. 만약에 실물 경기의 선행지수를 잘 따라서 이게 둔화되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 현금이나 채권 등을 일부 보유하면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리스크 관리를 하신 분이라면 붉은색의 실물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 대세 상승장 초입 구간에 헐값으로 폭락한 주식을 쓸어 담을 이럴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장기 사이클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그림은 지난 30년간의 흐름만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을 늘려서 80년 이상으로 확장시켜도 실물 경기 선행지표와 주식시장은 굉장히 유사한 그림으로 똑같이 움직여 왔어요. 며칠, 몇 주, 몇 달 이렇게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보고 당연히 못 맞히죠. 하지만 투자의 호흡을 길게 보는 중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이 그림을 보면 확인이 되죠. 무엇보다 이 방법 자체는 제가 혼자 생각한 뭐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교과서적인 방식이고 다른 말로 탑다운 투자 방식이라고 해요. 투자를 하기 전에 거시경제를 먼저 보고 지금이 주식을 투자해도 될 시점인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거나 채권 비중을 좀 늘려갈 시점인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식을 사도 된다.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회복을 하고 상승해서 올라간다. 이런 구간이라 확신이 딱 든다면 성장하는 산업을 고르고 그 산업에 속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에요. 금융인이다 그러면 자격증의 기본서에도 나오고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이런 방법이긴 하지만 거의 95%가 실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의 역행이에요. 먼저 95% 이상의 사람들은 기간을 길게 보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폭락했을 때 투자의 시점을 잡고 또는 실물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할 때 그때 이제 투자 시점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쌀 것 같은 이런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생겨요.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항상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말들은 똑같죠. 오늘이 제일 싸다. 2021년 그 말 부동산 고점에 항상 유튜브에서 나왔던 얘기가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말들이었죠. 주식 투자에서 나는 장기 투자자다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고점에 처물려 있어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원금 회복되면 팔아야지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거시경제를 판단하려면 매일매일 발표되는 중요 경제 지표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방학에 일기를 밀리지 않아 보신 적 있으세요? 꼬박꼬박 다 썼다?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성실함이 요구되는데 이걸 꾸준히 계속 해나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한 사람도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는 발표되는 중요 경제 지표들을 이제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종합해서 실물 경제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 드리고 있죠. 직접 하지 않고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채널은 계속 원칙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영상을 보든 뭐 지금 영상을 보든 한결같이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변하는 건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뭐 오르거나 내리면 이거 뭐 정확하게 시점도 잡아내지 못하는 원칙은 뭐하러 지키나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죠. 그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맞아 들어가면 그때 후회를 하고 그냥 따라 해볼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야.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국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원칙을 지켜보죠. 매달 초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나오죠. 다른 말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 미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20개 업종 400개 이상의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 지표가 뭔지 한마디로 말하면 업황이 지금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예요. 그림에서 50을 넘으면 제조업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50 아래 있으면 우리 업황 나쁩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신규 주문, 재고, 생산, 고용, 배송 시간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세부 지표도 함께 발표를 해줍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림의 검은 선이 다우 지수예요. 다우 지수가 하락했던 시기와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져 내렸던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시점이 길었던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약간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반토막으로 폭락했던 이런 경기 침체와 폭락이 있었어요. 이거 뭐 미국만 중요하냐? 우리나라 코스피랑 훨씬 더 밀접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수출해가는 물량이 이런 중간재를 우리가 생산하니까 전체 수출의 25%입니다. 중간재는 완제품이 아니라 뭐 반도체처럼 이게 부품이나 원재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죠. 그렇게 중요한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이때 50 이하에서 제조업 지수가 움직이던 와중에 갑자기 뭔가 뻥 하고 터졌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에서 계속 놀다 보면 그때 맞는 폭락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지표와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을 연구해 본 사람이다 그러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 구간에서 장기간 머물면 본능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운이 좋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확률도 있어요. 근데 한번 사건이 터지면 이건 그냥이 아니라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과 채권 비중이 높은 투자자다 그러면 제발 무슨 사건 하나라도 터져라 이렇게 빌면 되고 주식 비중이 높은 분이시라면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런 식이죠.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재고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업들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 그럼 재고가 많은 거고 그래서 잘 팔려서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럼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고를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금리가 또 많이 결정을 하죠. 그림이 과거 1970년대부터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기준금리 이 움직임을 비교한 표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해하기 쉽게 그냥 들으시면 되도록 설명드리면 미연준의 기준금리는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출을 끼고 소비를 하게 되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동차부터 가구부터 가전제품 등등 많은 재화의 소비가 금리가 오를수록 줄어들어요. 적당히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날지 몰라도 금리가 일정한 수준에 딱 올랐다 그러면 이거 좀 부담된다. 그런 부분부터는 이런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도매 소매 업체들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재고를 항상 미리 만들어 두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가 과도해졌다 그러면 기업들은 결국 생산을 줄여야 되고요. 설비 투자를 줄이고 또 고용도 줄이고 그렇게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살아남겠죠. 그래서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 ISM 제조업 지수도 떨어지고 주시장도 급락 또는 폭락을 했던 역사가 많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의 형상으로 주시장도 올라가고 기업들도 살아나고 그랬던 경험이 많죠. 자, 물론
ISM 제조업 지수, 즉 기업들의 업황은 금리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기업들은 업황이 좋아요. 호황일 때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죠. 반도체나 자동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거죠. 최대한 낮은 가격에 제품을 생산해야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투자도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또는 과도한 투자 등에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ISM 제조업 지수다 보시면 되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 이자가 부담돼서 소비가 줄어드는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 지금이 약간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나 기업들의 과잉된 투자로 재고가 급증해 있는 구간, 지금 역시나 기업들의 투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기업들은 일단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줄여요. 그럼 당연히 고용도 좀 줄여야 되고 광고를 줄이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이론과 다르게 현실에서 기업들은 마지막에 재고가 좀 과도하면 항상 할인 행사를 합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죠. 동일합니다. 자동차 할부 대출 금리가 높아서 수요가 지금 감소하자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박리담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호조돼서 지금 한창 호황이어서 생산 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수요가 감소한다고 곧장 공장을 멈출 수 있나요? 마진을 줄이더라도 일단 할인으로 판매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마지막에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근거가 여기 최근 뉴스인데 쇼핑 대목이다. 작년 11월, 12월에 미국 온라인 소비가 신기록을 기록했다. 세일 때문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요. 제조업체들이 다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지금 호황이다. 그런데 임원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 안 좋다. 47.4%. 분명한 둔화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기업들이 불황에 대비를 해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표면적인 현상은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부 지표들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 현재 다수 기업들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47.1%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불경기를 다들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고객 재고가 많습니다. 48.1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조업체들의 고객은 도매, 소매 업체들인데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소매 업체에서 재고가 훨씬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 늘려서 그쪽에 더 밀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재고를 보시면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계속 줄여서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이 할인 행사를 통해서 이 도소매 업체들, 이 고객 재고를 떨어내고 있는, 그래서 최소한 재고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지표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경제가 견조하고 소비가 견조한 것처럼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내부적으로는 둔화가 되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선행지표가 말해주고 있고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터지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나 몇 달 단위로 단타를 치거나 스윙 투자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런 정보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뉴스가 더 맞는 정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업이 있어서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못하고 손절도 막 칼같이 하는,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서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와야겠다.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을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는데 지금 구간은 선행 지표들이 둔화되고 경고등을 켜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맞겠죠. 자, 이건 저의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을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다는 상황이 지금 객관적인 경제지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